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최승병의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을 지내셨고 물리학 박사이신 최승병 박사님 모시고 포스트 엔비디아로 떠오르고 있는 브로드컴 이야기 그리고 AI 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AI 반도체 얘기 해주셨는데 네. 한번 쉽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브로드컴이 또 실적 발표도 금방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 발표 때문에 또 화제를 모으고 있고 엔비디아처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인지 포스트 엔비디아 되는 건지 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죠, 한번. 이제까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설명해 드렸지만은 한번 또 다시 네네.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이게 워낙 반도체 업계가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게 한번 들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애매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최근에 말씀드린 CPU, GPU, 네네. TPU, NPU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뜯어 보시면은 그 안에 이 컴퓨터의 주요 계산을 하는 장치가 딱 한 군데 박혀 있습니다. 예전엔 보통 인텔 인사이드가 박혀 있던 네. 그 유닛이 있는데요. 이걸 CPU라고 합니다. 네. CPU는 우리가 Central Processing Unit,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가 컴퓨터한테 시키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 이런 걸 수행하는 핵심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우리가 보통 컴퓨터한테 맡기는 것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산이지만은 복잡한 계산을 갖다가 보통은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계산들을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된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컴퓨터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래픽 처리입니다. 그래픽 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컴퓨터 모니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주로 컴퓨터 모니터 보고 계실 텐데요. 아니면 스마트폰 요 화면이나 여기는 수많은 픽셀들이 있습니다. 이 픽셀 하나에 어떤 색깔에 얼마의 밝기로 요 점을 비춰줘야 되느냐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걸 CPU에다 집어넣으니까 워낙 점이 많아서 이걸 순서대로 계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픽셀 하나하나가 딱 보니까 수행하는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빨리 이 수많은 점에 대해서 빨리 계산을 해갖고 우리 화면에 띄워줘야 되는 이런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새로운 칩을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GPU입니다. 이것은 Graphic Processing Unit,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CPU와 달리 단순한 계산을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수행을 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GPU로 유명해진 게 엔비디아고요. 그렇죠. GPU로 유명해진 게 엔비디아였죠. 지난 시간엔 TPU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 GPU를 쓰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그래픽에만 특효가 아니라 이 머신러닝이나 이 딥러닝을 쓰는 AI에 굉장히 적합하다. 우리가 AI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학적으로 보면은 숫자들의 뭉치인 이 행렬, 텐서들을 갖다가 계속 곱하고 더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조적으로 이런 몇 가지 특정한 계산을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이런 데 특화된 게 GPU 아니었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AI의 GPU를 갖다가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 쓸데없는 기능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열 같은 것도 조금 더 심해지고 에너지도 많이 먹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AI 전용으로 우리가 칩을 설계해서 딱 그거에 맞게 칩을 만들면은 이걸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구글이 처음 만든 것이 이 Tensor Processing Unit, 이 GTPU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AI 전용 이 주문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글이 이 TPU는 얘네들의 고유 상표로 만들었고요. 그럼 딴 기업들도 당연히 우리도 한번 저런 거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런 다양한 종류의 주문형 반도체 만드는데요. AI 전용 칩을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Neural Processing Unit, NPU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AI 전용 반도체 AI 전용 계산 칩이라고 하면은 그걸 통틀어서 NPU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구글이 만드는 이 특정 칩을 T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AI 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또 AI 반도체라는 표현도 있고 네. AI 가속기라고도 그래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뭐 다 손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AI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 AI 칩을 가리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AI 칩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이 숫자들을 갖다가 계속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전통적인 컴퓨터 구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PU, GPU와 메모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사갖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붙이신 것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입출력이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이 최근에 AI 칩들, 그 요즘 엔비디아에서 각광받는 뭐 A100, H100 이런 것들은 아예 이런 메모리들을 갖다가 옆에 딱 붙여놓습니다. 네. 이런 GPU 칩들 옆에다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의 통째로 만든 것들이 요즘에 AI 칩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들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뭐 DDR, 뭐 LPDDR 이런 것들만 이용을 해서는 좀 느리기 때문에 요거의 전용 이 메모리들, 그게 요즘 각광받는 HBM이죠. HBM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고층 공장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하나의 반도체 이걸 칩을 만들 때 쓰는 요 웨이퍼에서 잘라낸 걸 다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하나만 옆에다 붙이면은 요게 요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층층이 쌓아서 이걸 지금은 보통 8층짜리 8단짜리 쓰고, 그리고 이거의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수직으로 홀도 굉장히 많이 뚫어갖고 그만큼 소통 창구를 많이 만든 것이 최근에 H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PU 코어와 HBM을 갖다가 다 결합시킨 이런 걸 우리가 AI 칩이라고 보시면 되죠. AI 가속기라는 건 또 어떤 표현이에요? AI 가속기가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AI 칩이랑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AI 가속기는 그럼 칩을 우리가 갖고 왔으면은 그 칩을 컴퓨터에 쓸 수 있게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이 제어 반도체들 이런 걸 다 붙여갖고 하나의 보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래픽 카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GPU가 박혀 있는 그래픽 카드를 사갖고 컴퓨터에다 이렇게 딱 꽂죠. 여기 슬롯이 있어갖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슬롯에 꽂을 수 있게 만든 하나의 요 보드를 갖다가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AI 가속기가 뭐 혼용되긴 하지만 좀 더 넓은 범위라고, 네. 큰 구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NPU나 GPU 같은 계산 유닛이 있고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메모리를 갖다가 옆에 붙여갖고 HBM 같은 걸 옆에다 붙여갖고 만든 큰 칩을 갖다가 AI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AI 칩을 이용해서 요거 큰 시스템에 꽂을 수 있게 만든 하나의 보드를 갖다가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AI 가속기로도 이게 완제품은 아닙니다. 이걸 또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려면은 실제로 AI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AI 서버에는 이런 GPU나 뭐 NPU 같은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CPU도 씁니다. 우리가 컴퓨터는 여러 가지 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CPU도 사실 박아요. CPU도 한 2개 정도 받고, 근데 아무래도 이 AI 관련된 계산을 가장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 8개 정도, 요즘은 더 많이 넣기도 하지만 8개 정도 넣어갖고 이걸 하나의 통으로 만든 것이 AI 서버가 되는 거죠. 이 AI 서버는 보통 이렇게 큰 뭐 판때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요.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죠. 데이터 센터에는 가보시면은 이 서랍장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서랍장 안에 이 뭐 큰 판때기처럼 돼 있는 AI 서버를 갖다가 서랍처럼 끼워 넣습니다. 거기서. 그걸 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모여갖고 하나의 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유닛이 되는 거죠. 싹 정리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엔비디아 얘기했는데 그 GPU고, 인텔 얘기했었는데 그 CPU고, 그리고 TPU, 구글 TPU고, NPU는 다른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슈퍼마이크로 얘기도 했었는데 슈퍼마이크로는 그 서버를 만드는 맞습니다. 회사인 거고. 요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쭉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흘러가는가, 이 밸류체인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AI 칩을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코어, GPU나 NPU 같은 것을
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설계를 해서 이걸 TSMC에 생산을 맡기고 그러면 거기에서 HBM이나 이런 것들은 하이닉스나 삼성이 만드니까 거기서 보내주는 걸 갖다가 이 또 그것도 TSMC에서 합니다만은 TSMC에서 이걸 패키징을 해서 만든 하나의 큰 덩어리가 AI 칩인 것이고 그럼 이 AI 칩을 받아다가 아니면 그 AI 보드를 받아다가 그 다음에 그 서버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서버를 만드는 기업들이 아까 얘기한 뭐 슈퍼마이크로 같은 데들도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델이나 HP 같은 데서도 만들고 그러면은 그렇게 만든 서버를 납품받는 곳이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는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우리 뭐 아마존이라든가 MS라든가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걸 사서 쓰고 그걸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거죠. 챗 GPT나 이런 오픈 AI 그렇죠. 같은 데가 그걸 써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뭔가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네네, 셈인 거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 왜 우리 파운드리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뭐 이제 뭐 TSMC에 밀린다 그럴 때 파운드리라는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조사가 나와갖고 역시 아직 TSMC가 넘사벽이다 그 얘기는 했는데요. 전통적인 옛날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걸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했죠. IDM이라고 하는데요. 그랬는데 이게 뭐 전통적인 뭐 인텔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다 아니면 옛날 대부분의 AMD나 그런 기업들도 다 자체 설계와 생산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 전문 기업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전문 R&D 인력들이 모여서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작업들이고 이 생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게 쇠 깎고 기름 묻히는 그런 작업은 아니지만은 정말 피곤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아주 정밀 공정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거기 달라붙어 갖고 하나하나 최적화시키고 이걸 파인 튜닝하고 하는 작업들이 정말 노동력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의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려니까 이 성격이 다른 업들이 들어가서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 제조 부문을 갖다가 따로 떼서 전문적으로 하면은 이게 더 효율성이 높겠다라고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리스 창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TSMC. 기업이 TSMC죠. 그래서 그래서 이 파운드리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그래서 설계만 우리는 받아다가 그러면 이 설계를 갖다가 제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이 생겨났는데 그게 파운드리 기업들이 이게 된 것이고요. 이 파운드리 기업이 이런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은 대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임금이 낮고 그리고 이런 고급 노동력들이 저임금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악으로깡으로 이걸 해냈지 않습니까? 이 생산성을 올리는 기업이 되다 보니까 TSMC가 파운드리에서 너무 효율이 좋다 보니 지금 다른 기업들이 제조할 이런 제조로서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조를 포기하고 이런 전문 파운드리 기업, 뭐 TSMC 말고도 삼성 파운드리도 있고 UMC도 있고 그리고 최근엔 중국의 SMIC 이런 기업들에게 맡기는 체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원래부터 팹리스로 출발했던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뭐 인텔의 최근에 상당히 아성을 위협하는 AMD 같은 경우도 원래는 종합반도체 기업이었어요. 자체 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2007년인가요? 하여튼 그때쯤에 우리 팹 갖고 경쟁 못하겠다. 그냥 다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냥 맡길래 파운드리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게 된 거죠. 그럼 지금 엔비디아, AMD 이런 곳들은 다 팹리스, 직접 그렇죠. 생산 안 하는 그런 엔비디아, 설계만 하는 퀄컴, 뭐 AMD 이런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설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산은 이런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을 하는 거죠. 야, 지금 딱 15분 만에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AI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것. 이거 15분만 보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구조를 머리에 그리시는 게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엔비디아가 뭔지 알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왜 중요한지 그렇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지금 나스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포스트 엔비디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네. 브로드컴. 이 기업은 여기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요 브로드컴이 굉장히 재미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고점까지 또 많이 올랐고 최근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스트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 뭐 항상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 중에 주목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게 브로드컴이죠. 근데 브로드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기업입니다.
이 브로드컴에 왜 이게 어려운지를 갖다가 제가 이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브로드컴을 제가 보통 설명할 때는 브로드컴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의붓아버지가 있다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가족 관계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이 브로드컴은 이 원래 브로드컴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원래 UCLA의 연구실 벤처로 시작한 이런 기업이에요. 이게 헨리 세뮤얼이라고 하는 이 전자공학과 교수가 이제 자기 제자인 헨리 니콜스랑 창업한 기업이었는데, 요게 원래는 그냥 우리가 DSP라고 하죠. 디지털 신호 처리.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디지털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신호를 갖다가 잘 처리하는 기업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창업을 할 때는 군사용 목적의 칩들, 우리가 군사용에도 요즘 여러 가지 이 전자장비들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데 특수 신호 처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군사용은 암호화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전장 시그널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니면 항공용 비행기에 들어가는 뭐 이런 칩들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창업하고서 90년대 초에 창업했거든요. 근데 요 무렵에 새로운 IT 역사를 바꿔놓는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90년대니까 바로 인터넷 혁명입니다. 아, 그러네요. 당장 생각해 보시면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PC 통신하던 시절이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이라는 게 뜨면서 그냥 갑자기 어마어마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기억해 보시면은 인터넷이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인프라에서 깔리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이 처음에 인터넷 서비스 제일 처음엔 물론 그 전에는 전화 모뎀으로 네. 삐 뚜뚜뚜 삐 하면서 하는 그 소리 나면서 기억나요. 추억의 2400 bps. 네. 야, 그 1메가짜리 하나 봤는데도 1시간 걸리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건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초고속 ADSL이었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목받던 인프라 중에 하나가 케이블 TV였습니다. 케이블 TV가 깔리다 보니까 이 케이블 TV는 두꺼운 동축 케이블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막 TV에 꽂는 이렇게 두꺼운 케이블 기억하실 텐데요. 맞아. 이것이 우리가 딱 생각해 보니까, 통신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케이블인데 이게 우리가 TV 신호 말고도 이게 우리가 잘 하면은 여기다가 이런 인터넷 이 데이터 통신까지 같이 할 수 있겠어. 겸용으로 쓸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 당시 뭐 두루넷이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그런 업체들이 아마 이 케이블 TV에 얹어서 인터넷 서비스 했던 거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 프로모션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케이블 TV 선에서 케이블 TV 하나 빼고 하나는 이제 인터넷으로 빼고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럼 이 신호를 처리하는 칩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만든 게 바로 그 당시 브로드컴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군요. 그전에는 이 죽쓰고 있었는데, 그런 뭐 군용 칩, 항공용 칩 굉장히 시장이 작잖아요. 그래서 별로 히트를 못 쳤는데, 요걸 갖다가 브로드컴이 먼저 딱 개발하고 이걸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시체말로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얘네가 98년도에 IPO를 했는데 이때도 난리였어요. 이때가 딱 인터넷 버블 그때였습니다. 그래갖고 막 IPO도 하고, 이때 닷컴 버블의 수혜주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닷컴 버블의 가장 수혜주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과 이제 주로 통신 장비 기업들이 대표적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브로드컴이 이 당시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마우스, 우리 옛날 마우스는 생각해 보시면은 볼 마우스에 사실 그 안에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이 돌아가는 걸 인식을 해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쓰시는 게, 지금도 쓰시는 마우스 딱 들어보면은 저기 광 센서가 달려있죠.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레이저 쏴갖고 요 바닥이 얼마나 긁고 가는지 그걸 읽는데, 저 광 센서를 또 만들었습니다. 얘네가. 그래서 이 케이블 TV 통신 칩이랑 인터넷 통신 칩이랑 저 마우스 광 센서 얘네가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면서 이때 확 사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창업 10년 만에 꽤 그래도 큰 기업이 됐고, 이렇게 돈을 버니까 그 다음에 얘네가 다른 특수 칩들 이런 사업들을 다른 기업들한테 막 계속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사세가 2000년대 초에 꽤 많이 컸죠. 그래서 특히
네트워크 쪽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네트워크 쪽 칩을 얘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반도체 칩의 트렌드가 뭐였냐면 이런 하나하나의 전문 칩들을 갖다가 집약을 해서 이걸 시스템 온 칩 SoC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칩이 하나의 칩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품 수도 줄어들고 생산도 쉬워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거에 이제 기술을 엄청나게 축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00년대에도 얘네가 대박을 치게 됩니다. 2000년대면은 이제 인터넷이 본격화된 다음인데. 그 다음에 무슨 또 2000년대 혁명이 있었습니까? 2000년대 모바일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핸드폰. 네. 모바일 혁명이 나왔죠. 바로 이 핸드폰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핸드폰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다양한 통신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저희가 쓰는 것도 와이파이 일단 쓰죠. 근데 5G, 4G 이런 모바일 그런 주파수도 쓰고 또 뭐가 있습니까? 블루투스도 쓰죠. 다 블루투스 뭐 페어링해서 이거 기기 쓰시듯이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이 통신 신호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 PC 같았으면 이걸 딱 각각의 칩으로 박아 넣어도 됐는데 모바일 기기 하나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걸 다 통합된 칩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 통합 칩을 갖다가 브로드컴이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저 설명해 주신 그 AI 칩에 어떻게 보면 효시 같기도 하네요. 구조만 놓고 보면 통합 칩을 만들어낸 그렇죠. 셈이니까. 이런 요소 칩들을 점점 통합해서 모아가지고. 하나로 공급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요 2000년대 중반에 또 브로드컴이 이걸로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 갤럭시 시리즈도 한때 요 브로드컴 요 통신 칩들이 들어갔어요. 아이폰에도 한때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아이폰도 들어갔고요. 네.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었죠? 네, 2007년 8년에 들어가고 이게 요 브로드컴의 SoC가 들어간 건 2010년대. 2000년대 그렇게 막 이 기술을 축적을 해갖고 2010년대에 그런 데까지 납품하면서 그때 한창 잘 나갔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꺾이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은 그 다음에 이런 칩들을 갖다가 납품받는 게 아니라 이 삼성이건 삼성 요즘 엑시노스건 이 애플의 A칩 시리즈건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하자. 통신 칩까지 다 우리 예전에는 생각해 보시면은 AP라고 해서 이 휴대전화의 CPU 같은 그런 역할하는 요 프로세싱 유닛이 있었는데 요것이랑 뭐 그렇게 이거 칩을 많이 박냐. 그래서 여기다가 통신 칩까지 다 박아 넣은 이런 큰 요즘 칩을 만드는 게 대세거든요. 그럼 직접 만드는 거예요? 삼성이나 애플이? 네, 그렇죠. 요즘은 이게 다 한꺼번에 들어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고객을 이제 놓치게 된 거죠. 의뢰 서름이네요. 갑이 직접 해버리니까. 갑이 다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뭉쳐서 해버릴래라고 하니까 2010년대 들어서 이 원래 아버지 브로드컴은 약간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아버지. 네. 그러면 의붓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의붓아버지가 또 여기서 하나의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의붓아버지는 원래 누구냐면은 HP였습니다. 휴렛패커드. 어떤 관계예요? 휴렛패커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실리콘밸리를 연 그런 진짜 기술 기업의 대표 주자였는데 스탠포드 벤처의 그 산물이기도 했죠. 근데 얘네가 1999년에 워낙 얘네가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좀 정리 좀 하자. 그래서 얘네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의료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 장비, 측정기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분이 컸거든요. 이거는 좀 우리가 떼어버리자. 지금 여러 가지 컴퓨터 하는 걸로도 버겁다. 그래서 떼버려서 만든 게 에질리언트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젤리언트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런 걸 했었는데 이때 HP의 반도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에이젤리언트로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에이젤리언트도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젤리언트도 2005년도에 우리 반도체 사업을 떼어내야겠다. 이건 뭐 약간 성격이 우리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측정 장비, 뭐 테스트 장비 이런 쪽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이 반도체 사업부 2005년도였을 거예요. 2005년도에 이 사모펀드한테 매각합니다. 이 당시 사모펀드가 KKR이라는 데랑 실버레이크랑 KKR 유명하죠, 사모펀드. 네, KKR, 뭐 실버레이크 그리고 또 테마섹이 여기 참여합니다. 테마섹도 네, 싱가포르에 유명한 테마섹이 여기 참여해갖고 HP의 반도체 사업 부문을 인수해서 이때
에이바고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에이바고 좀 생소한데요. 근데 어쨌든 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네. HP에서 이렇게 네. 떼내 팔아 뭐 이렇게 내보낸 것 우리가 같은데. 하긴 힘들어라고 해서 예, 사실상 버린 기업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요게 떨어져 나온 다음에 살 길을 그래도 막 찾습니다. 이 당시에 이 새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좀 쇄신을 위해서 CEO도 갈아치웠습니다. 이때 CEO로 오르게 된 분이 유명한 혹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중국계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말레이시아 화교인데요. 원래 탄이 우리는 탄이라는 성이 되게 화교들 중에 많은데 이 탄이 뭐냐면은 진씨입니다. 진씨. 진심. 우리가 중국에 제일 많은 성 중에 하나가 진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진씨에서 우리식으로 요걸 하면은 탄혹앵이라는 이름인데 한자로 쓰면은 진복양입니다. 그래, 네, 진복양. 네, 진복양이라는 건데 이걸 갖다가 뭐 떼갖고 깨알 지식. 네, 혹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옛날부터 이제 칩 회사들에서 CFO 같은 거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여기 딱 영입이 되면서 이 양반이 아무래도 재무와 마케팅 쪽의 전문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해갖고는 별로 승산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분야를 갖다가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분야에서는 아바고가 1등이지. 거기한테 맡겨야지 라는 기업으로 바뀌자 라고 해서 요때 집중을 한 것이 이른바 이 타이밍 칩 쪽입니다. 타이밍. 이게 타이밍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 컴퓨터 안에도 시계가 들어갑니다. 조그만 시계가. 클락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를 동작시킬 때 이게 계속 신호가 들어가야 돼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이런 신호가 계속 발생이 돼야 그거에 맞게 이 우리 컴퓨터의 계산이 딱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 클락 칩, 타이밍 칩을 갖다가 야 이쪽 분야를 우리가 장악을 하자라고 해서 얘네가 요거 관련된 요 업체들도 막 인수하면서 이 분야에서 그래서 다른 쪽 관련 없는 요 칩 사업들은 다 다른 기업들에 팔고 요거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요 부분에 완전히 특화된 기업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요때는 프라이빗 기업이었는데 2008년도에 다시 IPO에서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벌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름은 없었지만은 적어도 이런 클락 칩, 뭐 타이밍 칩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꽤 이름 있는 나름의 특화된 반도체 기업으로 얘네가 거듭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기술력으로는 거듭나게 되었는데 근데 요것만 갖고는 하여튼 니치밖에 잘 못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또 한 번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역시 모바일 혁명이었어요. 얘네가 이런 식으로 쭉 요방면에 이 사업을 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산업에 진출해야겠다.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모바일 혁명이 되면서 딱 필요해지는 게 이 필터 칩이라는 게 필요하겠다. 이 전파의 필터를 처리하는 이걸 RF 필터라고 하는데 이 필터 칩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이 분야에 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 작은 기기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같이 뭐 통신칩 같은 걸 집약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이 모바일 기기는 전파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테나에서 들어온 신호를 갖다가 잡아갖고 이걸 다양하게 우리가 들어온 전파에서부터 우리가 의미 있는 일렁일렁 신호들을 다 끄잡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기기가 작다 보니까 다양한 주파수들의 신호들을 쓰는데 원래는 주파수 하나당 안테나 하나씩을 배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테나를 갖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모바일 기기에. 그러면은 예전에는 조그맣게 안테나 있었던 것도 기억하실 텐데 안테나 뿔이 막 여러 개 달린 모바일 기기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안테나 하나로도 이 다양한 신호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안테나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갖다가 나눠서 처리해주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해주는 이런 칩이 필요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신호가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A 신호, B 신호, C 신호 이걸 갖다가 다 쪼개갖고 쓸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필터가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섞여 있는 신호를 갖다가 걸러주는 일종의 채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 칩을 작게 만드는 요게 난제였는데 네. 요걸 갖다가 이 에이바고가 해낸 겁니다. 풀어냈어요, 그 문제를. 네, 그래서 아. 이거 갖다가 좀 작게 만들어내는데 아. 성공을 합니다. 이게 뭐 디테일한 걸 설명하면 아. 너무 복잡한데 이 전파를 갖다가 일단은 음파로 바꿔갖고 필터링을 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아. 됩니다. 이런 기술력을 축적을 하고 얘네가 요거에서 성공을 거두니까 관련된 기업들을 또 막 샀어요. 관련된 기업을 당시에 인피니온 같은 데서도 이런 네네. 사업을 인수해갖고 이 당시에 이 반도체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기업을 살 때 그냥 꼭 기술만 사오는 게 아닙니다. 특허 같은 IP라고 하죠. 이 특허권을 사오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어떤 한 분야의 IP들을 쫙 우리가 다 갖고 있으면서 다른 기업들이 그걸 비슷한 칩을 만들려고 해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네 우리 특허권 침해했어. IP 소송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 필터 분야에도 이런 식으로 딱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또 얘네가 이걸로 히트를 쳤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비즈니스로도 성공을 하고. 근데 네. 브로드컴의 의붓아버지가 된 사연은 지금 어디에서 등장을 하는 건가요? 네. 얘네가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2010년대부터 공격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M&A로 사업 부문을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얘네가 적극적인 비유기적 성장 전략을 이용을 해갖고 M&A를 통해서 2010년대 중반이 되면은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로 진입을 합니다. 에이바고가. 엄청나게 성장했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보다 점점 더 덩치가 큰 아무래도 사모펀드가 주인이다 보니까 특히 그런 쪽에 비유기적 성장 전략을 잘 썼죠. 그래서 2017년에 2015년에 얘네가 브로드컴을 인수해버립니다. 당시에 370억 달러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인수를 해버린 다음에 얘네가 그 다음에 야 우리 에이바고는 그동안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네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브로드컴은 사람들이 들어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인수한 다음에 회사 이름을 브로드컴으로 바꿔요.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 보시면은 이 티커라고 하죠. 이 주식시장에서 요 각각의 기업의 종목명이죠. 종목명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AVGO입니다. 브로드컴인데 BR 어쩌고가 아니고 BRCM이 아니라 옛날 원래 브로드컴은 BRCM이었는데 얘네가 인수한 기업이 에이바고다 보니까 그 아직도 AVGO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아바고 티커를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로드컴이 사실은 에이바고다. 의붓 아버지가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진짜 아버지는 지금 인수당한 브로드컴이고 네. 그 의붓 아버지는 에이바고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거네요. 네. 어머니도 아버지가 등장을 입양을 한 거죠. 입양해서 이름을 원래 아버지 이름으로 원래 아버지 뭐 성을 그냥 원래 아버지 성으로 그렇게 쓴 거죠. 하지만 티커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럼 호적에는 흔적이 남아 있고. 호적에 잘 보시면 남아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어머니는 뭐냐라고 할 텐데 이 에이바고가 이 브로드컴을 인수하기 전에 2013년이죠. 2013년에 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그 이름이 LSI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이에요. LSI. 우리가 원래 IC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게 LS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딱 쓰고 있을 정도의 뭔가 있어 보이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얘네가 반도체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그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은 기억하실 분들이 별로 없을 텐데 이 기업이 뭐냐면 어떤 기업으로 유명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사실상 개척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주문형 반도체는 아까 NPU가 네,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주문형 반도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 딱 설계한 걸 갖다가 누군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설계하고 그걸 딱 주문받아서 만든 그런 전용 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주문형 반도체라는 게 사실 1970년대, 60년대만 해도 별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종합 반도체 기업이었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쪽 필요하겠지라고 해서 뭐 그런 칩을 만들어 갖고 쭉 팔면은 알아서 이런 전자기기 기업들은 그 중에서 카탈로그에서 골라갖고 우리가 뚝딱뚝딱 만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어떤 일종의 표준화된 규격화된 그런 시장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80년대, 70년대, 80년대 되면서 야 그거 말고 너네가 주는 카탈로그에 있는 칩만으로는 우리 목적에 맞는 전자기기 만들기 힘들다. 우리가 만들려는 전자 IT 기기에 딱 맞는 그 목적의 칩이 필요해. 이런 거 좀 만들어줄 수 없겠니? 라는 이런 수요가 있었는데 다른 큰 기업들에서는 우리가 왜? 그런 거 만드는 거 힘들어. 너네 목적에 하나하나 우리 주문 맞춰줄 수 없어. 그냥 사가.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런 걸 딱, 그러면 이런 걸 주문을 받아서 만들 수 있는, 주문형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1980년에 만들어진 게 LSI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형태의 사업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얘네가 기업이고. 굉장히 선구적인 기업이었고 얘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로 얘네가 일단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LSI는 자체 팹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팹 기술이 점점 파운더리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운더리는 아예 설계까지 뭐 별도로 분리한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이 주문형 반도체 기업은 설계까지도 같이 해줘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반도체가 필요해요 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설계해서 생산까지 해드리죠 라고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운더리가 나오기고 전 단계 기업인데 얘네가 이걸 하면서 수많은 주문형 반도체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면서 특히 이게 그 당시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들이 많이 주문을 받았는데 이 분야에서 굉장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명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 의붓아버지, 어머니까지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그렇죠. 이게 다 모여가지고 지금 어떤 지금의 브로드컴이 된 거죠. 네. 지금의 에이바고는 이런 기업들을 다 지금의 브로드컴은 이런 기업들을 다 M&A를 통해서 흡수하면서 그 기술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특허권들 IP들과 그리고 각 요소들의 다양한 이런 뭐 설계부터 뭐 생산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까지 얘네가 다 집약된 기업이 된 것이 브로드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그렇죠. 엔비디아 포스트 이 자리다 이렇게 호명된 이유가 뭐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그 NPU 만들려는 회사들 보시면 빅테크들이 많잖아요. 네네. 뭐 애플, 구글, 뭐 메타 이런 데들이 다 자기네 이런 NPU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가 어떻게 설계를 한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NPU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AI 칩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걸 AI 서버까지 쭉 만드는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야만 그 다음에 시장에 안착할 수가 있는데 그 뒷단 기술이 웬만한 기업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브로드컴이 갖고 있어요. 브로드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칩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구성하는 수많은 짜잘짜잘한 칩들을 만드는 노하우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칩을 갖고 설계를 하는데도 야 이걸 어떻게 컴퓨터에 연결한 부분 어떻게 만들죠? 라고 했을 때 브로드컴은 그 기술을 다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들이 이런 NPU를 만든다고 할 때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체 인력도 있지만 거기에 계속 지금까지 제발 같이 해주세요 라고 바짓가랭이 붙잡은 회사가 브로드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로드컴이랑 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오픈 AI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뭐 하여튼 자체 칩을 메타도 그렇고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는 뉴스 여기저기서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 파트너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파트너인 거예요. 구글도 TPU 개발할 때 혼자 개발한 것이 아니라 브로드컴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브로드컴이랑 같이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칩뿐만이 아니라 그 서버에 직접 넣을 수 있는 그 보드까지 다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AI 가속기 만드는 과정에서는 엔비디아 빼고는 다 브로드컴이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엔비디아하고는 그러면 경쟁 관계인가요? 아니면 이게 관계가 좀 묘하네요. 어떻게 되죠? 근데 브로드컴이 정말 재밌는 회사인 것이 엔비디아는 그냥 경쟁 관계일 것 같지만은 사실 경쟁 관계이긴 하죠. 엔비디아는 완제품을 파는 거잖아요. 오픈 AI나 뭐 메타나 이런 데한테. 근데 브로드컴은 파트너십 맺어서 이제 주문 생산해 준다는 거고. 그렇죠. 뭐 그래서 사실 직접 경쟁 관계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AI가 발전하면은 점점점 이제 AI
디바이스들이 많이 생겨나면은 AI 전문 이런 반도체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걸 나중에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아마 브로드컴이 어떤 식으로든 끼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나중에는 지금의 엔비디아의 이런 AI 가속기와 경쟁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이 포텐셜을 가진 기업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포스트 엔비디아일 수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네요. 아.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아, 또 뭐죠? 하나의 중요한 네. 사연. 아까 이 브로드컴의 어머니 회사가 LSI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네. 이 LSI에 근무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런 젠슨 사연이. 황이 1980년대 엔비디아 창립하기 전에 있었던 회사가 네. 바로 이 LSI였어요. 아, 여기 다 얽혀 있네, 이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젠슨 황이 학교에서 나온 다음에 AMD에 1년 정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LSI에 8년 정도 있었어요. 아, AMD의 리사수. 여기, 근데 여기도 에이바고가 처음에 그 진복양 씨? 네. CEO가 진복양 탄혹인가요? 네, 진복양 CEO가 CEO였다고 중국계잖아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계였다. 여기도 다 이제 중국계 인맥이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차이나 커넥션이네. 아, 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일 수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뭐 어떻게 사이가 봐야 돼요? 나쁘진 제가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 브로드컴이 전신인 어머니인 LSI가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를 갖다가 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TSMC가 지금까지 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LSI였어요. 브로드컴의 어머니였어요. 이 TSMC가 처음부터 이 파운드리로 이 기술이 출중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90년대에 얘네가 갑자기 기술력을 높이는데 그때 LSI가 기술 전수를 많이 해줬어요. 아까 LSI가 주문형 반도체 하면서 생산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했죠. 얘네가 갖고 있던 생산 노하우를 그 당시 LSI도 우리가 더 이상 생산 못하겠다. 우리도 이제 팹리스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 그러면 이 제조는 누구한테 맡기지? 보니까 역시 TSMC가 똘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우리가 점점 제조 안 하려고 하는데 너네가 우리 거 좀 맡아줘야겠다 앞으로. 대신에 우리 같이 하면서 우리의 기술을 전수해 줄게. 그러면서 TSMC가 130나노 공정할 때 LSI가 굉장히 지도를 많이 해줬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TSMC가 결정적인 도약을 한 게 130나노 공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이 아버지, 의붓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반도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기업이고 지금의 브로드컴도 그걸 물려받아서 굉장히 다방면에 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의 기술을 많이 가진 회사입니다. 다음번에 AI판의 차이나 커넥션과 그 가게도 한번 그려주세요. 별도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뭐 도처에 이상한 기업들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요. 도처에 중국 사람들이 있는 네.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네. 네, 이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어딜 가나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네. 일단 브로드컴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전망 어떻게 보세요? 포스트 엔비디아 될 만한 기업인 건가요? 포스트 엔비디아 안에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근데 사실 주식시장은 역시 영리해서 지금 그래서 상당히 주가 많이 올라왔죠. 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2, 3년 내는 아닙니다. 2, 3년 내에 뭘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AI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됐을 때 분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뭐 AI 학습도 추론도 다 엔비디아 칩으로 하지만은 어느 순간 되면은 시장이 커지고 AI도 이제 실행단, 학습단, 뭐 또 무슨 단 해갖고 여러 분화가 될 텐데 그러면은 그 분화되는 하나의 줄기를 충분히 얘가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브로드컴입니다. 그렇군요. 2, 3년간은 엔비디아 판이라고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뭐 어쨌든 우리 미리 예측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알아둘 항상 필요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오늘 실적 발표도 한다는데 네네네. 다 엮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